너희 부모님이 힘들게 너를 뒷바라지해서 이민까지 왔는데 진짜 성공해야지, 유명한 작가가 돼야지, 막 이런 대부분은 제가 제 자신한테 그렇게 쌓아놓은 프레셔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났더니 Hello, welcome to the Take 1.5 podcast. This is your host, Min Lee. 황지현 작가님 모시고 오늘 그의 작품 세계 또 그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2세 남편과의 결혼 생활 또 문화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황지현이고요. 지금 캔자스에서 작가 겸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포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발령 난 지는 지금 7년째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페인팅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캔자스에 가시게 됐어요?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미국에는 온 지는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가고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희 부모님하고 이민을 오게 됐어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좀 리버럴 아트 프로그램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뉴욕으로 프레드 인스티튜트에서 MFA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캔자스로 이제 지금 현재는 뉴욕에서 캔자스로 와. 네. 컬처샥이었겠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좀 이동이 잦았어요. 아무래도 페인팅하고 드로잉 쪽에 있는 교수 자리는 대부분 그렇게 빨리빨리 나는 텀이 아니라서 빨리 자리가 나지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교에서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모교에서 한 2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그 메릴랜드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고 비지팅 프로페서로 캘리포니아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니어 트랙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테니어 트랙이면 거기에 계속 계시겠네요, 그죠? 네네네. 네, 지금 저번 학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 어소시에이트로 이제 프로모티드 돼서 이제 테니어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리서치와 학교 티칭하고 서비스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오셨고 이민으로 그죠? 네, 네. 부모님이 저한테 이민 간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특히 고3 때 미리 얘기를 하면은 제가 공부를 안 할까봐, 수능 공부를 안 할까봐, 온 식구들이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 다 들어가고, 한국에서 이제 국민대학교를 다니다 왔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다 치르고 나서 사실은 말이야, 우리 이민 간단다. 그래서 네. 아니, 괜히 고생을 시키셨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선견지명이세요. 이렇게 좀 잘 선택한 케이스인 게, 왜냐면, 같은 나이에 이민 온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거나, SAT를 다시 보거나 그랬는데, 저는 바로 편입이 가능했으니까, 사실은 시간을 잘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는 엄청 억울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맨날 공부만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놀아야지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이민 갈 거야. 그러고. 날벼락.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을 들어갔더니 너무 아닌 거예요. 다 수업이 끝나면은 가고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나 그러고
도저히 이제 그러니까 수업들도 이제 너무 크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때는 또 영어가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겨우 수업 따라갈 때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데 좀 애를 먹었었어요, 그때는. 네. 뉴욕에서 일하시고 또 메릴랜드에서 좀 티칭 하시다가 이제 캔자스에 오셨는데, 그럼 그때 남편은 그때 만나신 거예요? 2세 남편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남편은 2세에 가까운 1.5세인 게요. 남편은 6살 때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시간에서 나고 자라서, 제가 보기엔 거의 2세와 가까운 그런, 그렇죠. 6살 때 네, 왔어요. 네. 네네네. 저희 신랑하고 만난 그 얘기도 좀 특이하긴 한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다가 캔사스로 이제 일 때문에 이사를 와야 됐을 때, 나이도 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집 가기는 글렀다. 좀 누군가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좀 이어가는,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좀 높이려고 앱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커피 미츠 베이글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크리스천 그 커뮤니티끼리 연결해주는 그 앱인데, 근데 그 앱에서도 별다른 그런, 이렇게 잘 맞는 분은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어느 날은 그냥 나이를 확 올린 거예요. 아, 몰라. 아래 위로 10살 다 만나보자. 그러고서는 나이를 확 올렸더니, 저희 지금 남편이 거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딱 떴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만날 일이, 만나기 힘든 그런 인연인데, 예, 그런 인연이 그렇게 만날 인연이었는지, 예, 앱에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한 학기에는, 학회를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한테, 내가 그 근처로 갈 일은 있기는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어, 미시간에서 온다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니야. 나 일하느라 바빠. 그러는데, 잠깐 차 마시러 미시간에서 운전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시던지요. 그랬더니, 운전을 해서 정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많이 드셨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대부분, 캔사스에서 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덴버나 이제 제가 다른 출장으로 다른 주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드라이브로 크로스컨트리 하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저희 둘이. 저희 거의 한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이제 저희 신랑이, 그때 마침 좀 이동을 할 마음이 있어서 덴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코비드가 터진 거죠, 그때. 예. 그래서 막 다 셧다운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잘 되어서 이제 코로나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로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게 됐죠. 그 남편 만났을 때 first impression이 어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작품을 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미술 활동이나 전시회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대화를 같이 할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성격이 저하고 굉장히 반대로 이렇게 익스트로버트인 거예요. 저는 되게 인트로버트인데, 그래서 생각나는 게 데이트를 하면서 우버를 탔는데, 우버 기사하고 막 스몰 토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사가 막 자기가 연봉을 얼마나 버는지까지 막 이렇게 막 술술술술 대화를 막
나누는 거를 보고 사람들하고 그리고 굉장히 금방 친해지는 거를 보고 되게 많이 호감이 갔죠. 네. 음, 보통 그렇게 반대로 만나더라고요. 가끔은 이제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이게 과연 언어와 문화의 차이일까? 음. 성격의 차이일까? 그런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기는 하죠. 작가님은 나 일세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분. 저는 아무래도 거의 1세에 가까운 1.5세고 거의 1.25세 뭐 이렇게 되고 저희 남편은 1.75 정도 이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끼리도 그래 우리끼리 이렇게 갭은 확실히 있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 이런 부부 간에서는 항상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좀 있는 것 음, 같아요. 뭐 아무리 말이 잘 통해도.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 잠깐 생각났는데 오프 토픽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작가님 그 웹사이트에 보면 그 그림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크립션 나와 있잖아요. 네. I have something to say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아, 우리 누구나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아니면 나누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쓰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이제 아마, 어, 뉴욕에서 있었을 때 제가 시리즈를 워크를 한 거고, 제 작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피규어 같은 거를 이렇게 페인팅을 하고 드로잉을 하는 작가인데, 그때는 이민 온지 조금 시간이 흐른 후라서,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은 많이 없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영어로 다 표현을 하는데, 왜 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그 갈증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들이 자기 자신을 이루는 그런 아이덴티티와 굉장히 연결이 깊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 민경님이 보신 그 작업들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이제 머리 위에다가 막 가방 같은 걸 쓰고 그리고 막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려고 이렇게 서로 좀 argue하는 그런 모습의 이런 그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거나 이런, 표현해야 할 그런 그 니드를 느낄 때 제가 이제 주로 그런 거를 이제 작업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승화시키는, 테라퓨릭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 얘기 조금 하자면 저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트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사람으로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 작가님이 이렇게 디자이어 하는 그것들이 어떠한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뭔가 내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어떠한 갈망?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그 그림이나 그 작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글들을 보면서 어때요? 제가 대충 잘 봤나요? 네, 네,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런 모든 욕망들을 담고 있는 이런 하나의 메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도 되게 이렇게 비주얼 메타포를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사람의 몸이, 누군가의 기억이나 아이덴티티나 그 모든 감정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그릇들을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거기에 나타나는 스토리도 저는 또 다른 종류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막 만들어요. 제가 막 지어내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시나리오야. 이래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를 들으면은 그냥 화분 있잖아요. 화초에 있는 화분, 이런 게 이제 꼭 이민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담겨 있고, 그리고 뿌리가 이제 여러 군데에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하루는 그 화분을 다 이렇게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일랜드라는 타이틀을 쓴 그 작업이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 장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치처럼 아이디어를 따서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땅 같은 거 백야드에 있는 땅을 제가 파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 구멍을 내면 그것도 이제 약간의 베슬의 메타포다.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이제 저기 정원에 좀 구덩이를 좀 파도 될까? 그러고서는 허락을 받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제 머리를 거기다 이렇게 심는다든지 그런 좀 약간 퍼포먼스적인 그런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인팅으로 트랜슬레이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일 그런 감정을 잘 나타내는 거는 제 몸, 그러니까 셀프 포트레이트라든지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롭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작가님은 MBTI 뭐예요? 저는 INFJ입니다. 나도 똑같은데. INFJ. 아니, INFJ가 뭐 그렇게 없다더니 내 주위에 너무 많은 거 있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INFJ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IN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소통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엉뚱한 면도 있고. 네, 그렇죠.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오늘 리코딩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MBTI가 뭘까? 분명히 I일 거야. 워크에서나 이렇게 분위기가 벌써 I더라고요. 네. 페인팅은 또 그 특유의 성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페인팅, 순수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테크니컬리 이거를 만드는 거야. 그거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페인팅도 요즘은 여러 가지 미디엄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좀 더 자기 이야기를 더 깊게 하면서 성격도 딱 보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자기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작품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림을 원래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화가 외에는 다른 직업은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술 대학을 꼭 갈 거야. 이러고 나는 화가가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림 그리고 연습하고 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부터 그게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저희 그런 미술을 통한 그 자아 성찰 이런 것들이.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정체성은 그 주변의 소속감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게 한국 사회라고 저는 그때는 느꼈어요. 지금은 좀 다를지도 모르지만, 20년이나 됐으니까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황지연이라는 한 개인일 뿐이고 나를 정의하던 그리고 나를 구성하던 그런 아이덴티티에 속하는 게 그냥 뭐 코리안 아메리칸 이미그랜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항상 그런 너의 생각, 너의 인디비주얼한 생각, 너의 그런 관점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는 그냥 학교 이런 과정에서 튀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런 컨퓨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거였어요. 혼란스럽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난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질문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나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나는 누구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을 대부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이렇게 해소를 시켰고, 네,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이제 그림하고 작품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그려도 나는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전에 언급하셨었던 I have something to say 그 시리즈가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서는 이제 개인과 그리고 나의 욕망, 나의 이런 어떤 메모리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타인과 그리고 넓게는 다른 이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순수미술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의 그 범위가 굉장히 깊고 넓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뭐 개인과 뭐 나의 욕망, 타인과 나의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신이고 자기의 워크고 그다음에 자기 아이덴티티이고 그 자기의 작품을 넓혀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페이트 같은 그런 almost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나는 왜 이럴까 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지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푸시어웨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사물을 볼 때 나는 이렇게 나의 own understanding을 가야지 나는 평안하구나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accept 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리드가 있는 사람, 디자이어가 있는 사람이 그 레귤러 라이프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와 부모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어떠한 갭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게,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신랑은 저보다 더 심합니다. 저희 신랑은 거의 그냥 별명이 돈키호테일 만큼 굉장히 프리 스피릿이고, 그리고 심지어 필로소피하고 페인팅을 메이저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내가 현실로 돌아와요. 남편.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인팅이 제 프로페션이다 보니까 아트월드, 그러니까 그 작품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 내 머릿속에 있는 일들은 이제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붙들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제 그냥 현실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얘기는 대부분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으면은 쉐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로. 네, 따로.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저만 재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어 할 수 있긴 하지만, 민경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고, 밥 먹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일하러 가야 하고, 아기 돌봐야 하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어,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대화해요? 한국말로 해요? 영어로 해요? 아, 그게 이제, 네, 저희 요즘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한국말하고 영어를 이렇게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언어만 해서 통일시켜줘야지 얘가 혼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을 할 거면, 뭐, 부부가 모두 한국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한국말을 잘 하긴 잘 해요. 근데 아무래도 6살 때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어려운 말은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시던 일본말, 저기 찌미끼리, 뭐, 닌징, 뭐, 담아내기,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 어, 그런 단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근데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단어를 잘못 말한다든지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갑자기 막 싸우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말이 나오고, 저희 남편은 영어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잠깐만 이러고서는 저는 이제 한국말로 다시 되짚어 가면서 이게 그런 말이야? 이러고 물어보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다시 잠깐만 이러고서는 영어로 이렇게 확인을 트랜스레이션을 좀 많이 중간중간에 하기는 해요.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식구들 다 같이 한국에 갔었을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통역하고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처음 만났겠네요, 남편이. 아, 그렇죠. 저희 언니가 이제 아직은 한국에 이민을 같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이민 오기 3일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이 있고, 조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 남편을 봤는데, 되게 의외로 두 분이 성격이 맞으셔서 같이 놀러 다니고, 둘 다 ENFJ라서 그런가. 부모님은 남편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부르시죠. 아니면은 그냥 무슨 서방. 예전에는 다 무슨 뭐 김서방, 이서방 무슨 네네.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국에서 유학 갔다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 남편도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와이프 가족들을 처음 만나러 갔는데 와이프 아버님이 자네는 어디 김씨인가 뭐 어디 이씨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이라 그러면 저는 김씨입니다. K-I-M 김씨 이랬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안 그래. 맞아요, 어, 맞아요. 저희 그래서 그거 준비시켰어요. 일부러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오빠는 어디 성씨야? 이러고 왜 본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아, 좀 사실은 당연하긴 했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래, 그냥 미시간이라 그래, 미시간. 미시간이라 그래. 미시간 김씨입니다. 네네네, 미시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여쭤봐서, 본관이 어디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는 놔뒀어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어르신들은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족보 같은 거, 뭐, 고향의 본관이 어딘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2세한테 본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네. 너무 멀리 갔죠, 그거는. 부모님은 같은 도시에 사세요? 아, 네네. 같은 도시에 이제 한 5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사시면서 이제 아이 돌보는 것도 많이 주고 계시고, 네. 네. 음, 아무래도 은퇴하시고, 원래
시카고에 계시다가 제가 발령 오면서 이제 미국에는 식구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네,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네. 네. 어때요? 그거는 부모님 같이 가까이 사셔서 도와주시면 거의 맨날 만나겠네요. 저는 너무 항상 감사하고 좋은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미술하는 딸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주마다 이제 막 여러 군데를 이사를 다닐 때마다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삿짐 싸는 거라든지 뭐 운전해서 가는 거라든지 근데 이제 다 자리 잡고 결혼해서 사는데 또 도와줘야 되네. 그래서 아유, 좀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많죠. 아무래도 네, 감사하면서 네. 저희 남편은 솔직히 저하고 저희 부모님이 헷갈렸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길래.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어려운 말도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말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고서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저희 그냥 막 대화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다 알아듣는 척하고 있던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몰랐어요. 그냥 그냥 한국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이제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안 되는구나.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물론 이 인텐션은 모두 이렇게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뭐든지 다 직접 해주고 이렇게 더 주고 더 해주고 그리고 좀 더 개입하고 그런 게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 이제 미국 문화에서 좀 더 익숙하게 자란 우리 신랑한테는 그게 좀 더 이렇게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희 신랑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항상 감사해하고 그래서 성격이 좀 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이제 제가 보는 제가 중간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조금 그렇게 누구를 편을 들기도 좀 뭐한 그런 애매모호한 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그렇게 똑바르게 아까 하지를 못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1.5세나 2세 한국인 그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문학하는 분으로 이민진님 작가님도 계시고 뭔가 한국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어느 날 그 다른 한국에 있는 작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한국적인 거를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그게 매력이 좀 덜해지는 느낌을 받나 봐요. 정확하게는 얘기를 하기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교포 작가나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들이 한국적인 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지. 왜냐면 그게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의 의미가 컨텍스트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 그런 거죠. 왜 다 이렇게 그 트래디셔널한 엘레멘트를 다 그 미술에 다 넣으려고 하는지, 한국적인 거를 꼭 이렇게 그 교포들이 교집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라는 그 셰프분은 정말 모든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특히 서양 요리, 뭐, 미국 스테이크, 뭐, 서던 퀴진의 굉장히 대가라고 제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서바이벌에 가셔가지고,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다 거기다 힌트 오브 코리안을 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대회 나가려고 나가신 게 아니라, 코리안 아이덴티티로서의 그, 셰프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셰프다. 그런 거를 거의 이제 작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려고 그 대회에 나갔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네. 제 그 에피소드 중에 그 셰프 데이브 파크 그거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도 뭐 미국에서 다 자랐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culinary 스쿨에서 나왔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그 음식들을 보면 되게 하이엔드거든요. 근데 거의 아트예요. 그리고 아까 작가처럼 표현한다 에드워드 리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미디움, that's their medium 음,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그 데이비드 파크이라는 친구도 모든 것에 그러니까는 막 너무 obvious하게 뭐 이거는 음, 한국 뭐 그런 걸 갖다가 obvio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하게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Take 1.5 팟캐스트가 어 Something in the Middle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세 뭐 1세 1.5세라는 그 특이한 그 Something in the Middle 구간돼 있는 Lost People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ost people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 좀 더 많은 것들을 embrace하고 express 할 수 있는 그런 people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화분 작업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그 뿌리를 다 빼서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렇게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5세가 미국에서 자랄 때,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랄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한국, part of me, Korean part of me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embrace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미국에서 성공해야 되고 항상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잘 해내야 음, 된다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음, 아이디고 그게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 파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 그러니까 팟캐스트하고도 얘기했는데 되게 창피한 파트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란 것보다는 미국 음,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음, embarrassing한 그런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음, 있었고 그 팟캐스터는 지금 아예 한국에 가서 살아요. 지금 산지 한 12년 됐다고 그랬나? 어, 어.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인브레이스하고 프로세스하고 인브레이스하고 프로세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음, 있는 이미 2세들이 여러 가지 작품 활동 finally I'm comfortable 한 포지션에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불편했고 힘들었던 나의 한국이라는 정체성, 불안한 그 정체성을 이제 우리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미국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오케이, 나 이제는 지금은 내가 좀 comfortable하다. 그런데 보니까 나에게는 untapped area. 그게 뭐냐면 음, 한국인이라는 그다음에 아주 rich한 culture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거기를 좀 탑인하고 explore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민진 작가도 글을 너무너무 잘 쓰잖아요. 정말 어메이징. 맞아요. 한국이면 책이 다 이민 사회 그런 스토리고 저도 사실은 그 픽션 쓰고 있는데 저도 이민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 아유, 이민 스토리 듣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그런 관점이 좀 있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너무나 saturate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어떤 거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트나 뮤직도 너무 세츄레이트 됐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크리에이티브 워크 하는 사람들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만이 할 수 있는 표현 그런 음,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1.5세, 2세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자랐지만 또 되게 유니크한 그 퍼스펙티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미국만 아는 2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요즘에 특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보면 음, 거의 다 제 나이 음,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후반, 뭐 50대, 4, 50대.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는 정말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런 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예, 맞아요. 네.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음, 예,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던 게, 40대가 지나서야, 이제 좀 나란 존재에 대해서 컴포터블 하다, 그런 모먼트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별히 제가 올해 40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러면서 좀 한번 관점이 크게 바뀌었던 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저의 일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나의 직업, 나의 그 프로페션이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좀 뭔가 약간 디프레션 같은 게 좀 왔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잃은 것 같고 그냥 다 지쳐서 다 놓고 싶다. 근데 나를 이루던 건 내 일이었는데 내 일을 놓으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그런 시기가 또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손을 꼭 붙들고 저를 보면서 너의 일은 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한동안도 꽤 그 호르몬의 영향인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지친 거죠. 저도 이제 학교 일이며 가정 일이며 작업 그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아이가 거의 한 2살 반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제 내가 내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을 표현을 한 게 이제 최근 작품인 다이브라는 페인팅이거든요. 그 페인팅에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흙에다 다 묻었어요.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야 포대 흙 10포대 갖다가 나를 좀 묻어다오. 그러고서는 들판에 가서 이렇게 저를 묻고. 근데 딱 그 심정이 그랬거든요. 이 막막함. 이제 돌파구가 없다. 나 너무 지쳤고, 이, 이 임신한 동안의 그런 그 무기력함 이런 거 막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이제 40대가 다 되어 가는데 이루어 놓은 게 없다라는 그 기대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부모님이 힘들게 너를 뒷바라지해서 이민까지 왔는데 진짜 성공해야지. 뭐 연봉도 이만큼 받아야 하고 유명한 작가가 돼야 하지. 막 이런 프레셔들이 대부분은 제가 제 자신한테 그렇게 쌓아놓은 프레셔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났더니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림의 좀 좋은 점이 아무래도 그 카탈릭한 그런 카타르시스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그 질문들 같은 거, 왜 나는 도대체 캔사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 이렇게 20대부터 쭉 해왔더니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런 질문에 대한 거를, 정말 이렇게 딱 태어나고 나서 얼굴을 보고 얘 얼굴을 봤더니 이렇게 딱 왔어요. 이렇게 띵 하고. 너 만나라고. 너 만나려고 내가 여기까지 이 많은 어드벤처를 거쳐서 그런 좀 이렇게 realization 같은 모먼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모멘트네요. 정말 최근에 가까워서야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야지 이제 내가 편하다. 이 모든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나구나라는 그런 모먼트를 가지게 돼서 좀 혹시 이제 아직 20대인데 30대인데 뭔가 아직도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 도대체 여기 왜 뭐 하고 있는 거냐. 좀 그런 편하신 순간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용기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네. 위로가 되고. 네. 그거를 겪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자기를 싫어하는 그 터널을 지나야 뭔가를 파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런 빛이 나오고 그런 힘든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면 또 좀 어떻게든 헤쳐나갈 힘이 더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저한테는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게 안 하면은 막 운동을 안 하면은 이제 몸이 힘들듯이 이제 정신이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오는 그런 단계인지라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만의 것으로 표현하고 또 someone else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누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 그거 좀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그런 것들이 묻어나오는 그런 아울렛이 한 가지는 있겠다.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아니면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이렇게 느껴질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나만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통해서 만약에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단 한 가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얻어가실 수 있으면 I think meaningful한 타임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네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미있는 대화였어요.